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에나 나타나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 통제되고 시민 고립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철과 철도 운행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오늘은 비 피해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철도가 통제되고 있는데 이 퇴근길도 걱정입니다. 또 밤사이 비가 더 내릴 예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희입니다. 이 폭우 피해 상황부터 짚어보죠. 현재 어디가 통제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 서부에는 곳에 따라 지금까지 최고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내부 순환로, 홍제천로, 마들로의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3호선 일부 구간이 운행을 멈췄다가 재개됐습니다. 경원선은 내일 첫 차부터 재개됩니다. 서울시내 하천 29개 전체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과 양주에서는 폭우로 고립됐던 주민 20여 명이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북부, 인천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포천시와 가평군, 양주시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오늘 폭우는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 태풍 버들이 밀어올린 고온 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폭이 좁은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폭이 좁은 전선에 고도 1.5km에서 빠른 하층 제트가 수증기를 실어 나르고 있어서 특정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오후 5시 30분 기준 도봉은 207mm, 송파는 41mm 등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우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70mm 강한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밤사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은 충청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송태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5년 국정 운영에 청사진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의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과 잠재 성장률 3% 달성 등을 목표로 123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정위는 이 성장을 뒷받침할 생산적 금융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구조적으로 억제해서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하는 한편 서민층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복지 확대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먼저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정위는 앞으로 5년간 공약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 경제가 커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기업과 미래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래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돈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법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높여 금융사가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쌓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위 내부에서는 19% 수준의 주담대 평균 가중치를 25%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은 생산적 방향으로, 복지정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의 아동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늘립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은 215만 명에서 2030년에는 34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국정위는 현재 100%인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2030년까지 3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21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 중 절반은 재정을 더 아껴서 또 나머지 절반은 세금을 더 걷어서 마련한다는 게 국정의 계획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 내용은 정보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5년간 210조 원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해 이를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산한 세수는 5년간 35조 6천억 원, 결국 약 58조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쇄된 분야를 원상복구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워낙 감세를 많이 해서 그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다만 어디까지 원상복구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음 개편 타깃은 부동산 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지출을 116조 원, 즉 매해 23조 원씩 줄여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5년 동안의 누적액으로 본다면 220조가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을 보는 거니까 증세는 불가피하고 돈 나갈 구석은 많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중고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쓸 돈이 없다,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해 재정 확대와 외화 차입 가능성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업 관련 취업자가 지난달에 또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제조업 역시 13개월째 줄어들어서 양질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 소폭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어났습니다. 다만 취업자 수가 지난 3월부터 20만 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2월 이후로는 최저 수준입니다. 또 제조업 취업자와 건설업 취업자가 모두 감소했는데요. 제조업 취업자는 7만 8천 명 줄어들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9만 2천 명 줄며 1년 3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 감소 영향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숙박 음식업 취업자는 7만 1천 명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폭이 2021년 1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이 많아진 점도 문제인데요. 일을 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20대는 42만 1,000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5천 명 증가했는데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초강경 대응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시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서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요즘 건설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 전면전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유례없는 강력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방위적인 고강도 제재 방안 마련 소식에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수십 년 계시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처럼 건설업계 자체가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나 안전관리자나 할 것 없이 다 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 뿐이죠. 지난 8일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이후 DL건설은 대표부터 현장 소장까지 80여 명이 사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올해 4차례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ENC도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여당도 인명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시공사 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장이 많으니까 지금 사고 난 데는 다 대형사들이잖아요. 업계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신규 수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몸을 많이 사리려고 하고 국내 10대 건설사의 협력사 수가 총 10,000여 곳이 넘는데 건설사 한 곳이 면허 취소가 될 경우 협력사들과 하도급 업체 일감이 줄면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실적이 좋은 IT 업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고민 요소가 있습니다. 올여름 IT 업계는 성과급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적에 걸맞는 성과를 달라는 이 직원들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지 회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동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영진은 박수!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를 앞세워 역대급 실적 행진을 보이는 SK하이닉스가 노조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초과이익 분배급, PS로 불리는 성과급을 두고 불거진 갈등 때문입니다. 사측은 PS 상한을 기존 기본급의 1000%에서 1700%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 10% 전액 지급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임담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측은 총파업을 막기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작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한길과 컴퓨터도 임담협에서 불거진 이견에 노조가 창사 첫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던전앤파이터로 유명한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조도 성과급을 문제 삼으면서 이달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체계가 문제가 많다면서 영업이익 4%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작년에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현 체계로 충분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결국에는 그 역량을 만드는데 다시 한번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이 결국에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노사 갈등을 완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회사 이익 배분을 두고 노사 간 평행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를 우려한 기업도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대통령실이 6개 부처 장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을 이끌 새 수장들도 지명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우선 장관급 인선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개 부처 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을 오늘 단행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혁 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고요. 이혁 원 전 차관은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냈는데요. 이후 기재부 제1차관으로 모임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정책기획 수립과 관련해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규진 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누가 내정됐죠? 네, 금융위는 오늘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새 금감원장으로 이찬진 제1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계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장을 지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에겐 들썩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요. 초유의 관심사였던 조직 개편 논의가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빠지면서 내부 불안도 커지는 가운데 이 혼란을 봉합해야 할 책임도 막중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 관리가 새 금융당국 수장들의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개별 은행들의 추가 대출 억제 조치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초강력 규제 효과를 확인했지만 이번 달 초에는 다시 불안한 모습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지난달은 대출 규제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인 6월 증가폭이 6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1천억 원 증가해 2조 원가량 증가폭을 줄였고 감소로 전환된 신용대출로 인해 기타 대출도 1조 9천억 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은 627 규제와 7월부터 시작된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대 은행의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들어 11일까지 1,500억 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7월 일평균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규제 카드가 또 나오는 건가요? 일단 7월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인 만큼 당장 추가 카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어 부동산 불법 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에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시장 교란 행위가 일부 포착되고 있어 자금 출처 분석과 세금 신고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만약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나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등 추가 규제도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 미리 내 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결국 시중은행의 고금리 전세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여서 신혼부부들의 실질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이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를 뜯어보니 정책 대출인 버팀목 전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단 한 곳뿐, 전체 가구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다른 아파트들은 전세값 4억 원 미만인 대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혼부부들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수억 원의 현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출 한도 기준을 6억 원으로 완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도 현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한도가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 최소 8천여만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한 이유에서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그러니까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이런 대출들은 규제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서민층들이 많고. 정부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이 사실상 현금 부자 전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국제 금값이 연중 최고 수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투자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올 들어 잇따라서 금 현물 ETF를 내놓은 데 이어서 은행권에서는 금을 맡기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금은방에서나 볼 법한 저울이 은행에 놓여 있습니다. 고객이 금을 들고 가 금융상품에 직접 맡길 수 있는 금 전용 창구입니다. 가져오신 그 금제품 제가 중량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이 반지는 이제 봉인돼 은행 금고에 보관됐다가 연계된 금거래소로 향합니다. 지금은 100g부터 맡길 수 있지만 최소 가입 총중량을 점차 낮출 계획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금을 맡기면 만기 시 감정가의 연 1.5%에 해당하는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신탁 상품을 통해서 이 무수익인 이 금을 수익 자산으로 바꿔드리려는 것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해서 모든 손님들이 이 상품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은 반년 전보다 40% 넘게 늘면서 1조 1,00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자산운용사들도 앞다퉈 금 현물 ETF를 출시하며 금테크 선택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계속 금 수요를 좀 늘리고 있다라는 점은 금값의 강세를 좀 지지하지 않을까 좀.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은행은 3개월 금 가격 전망치를 기존 3,300달러에서 3,500달러로 높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도 살아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노후 안전판이 부족한 우리 사회,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서 마련된 제도인데 55세부터 이용하게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종신보험금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해서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쓸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납입기간은 5년이 넘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가령 70세 기준으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노후소득 보장용인 만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되고 변액종신보험과 같은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가 어렵습니다. 올해 안에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우선은 연금형으로 도입을 시작하고 향후에는 요양이나 간병 같은 서비스형으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돈으로 받는 연금형뿐 아니라 보험사가 요양시설 이용료를 내주는 방식의 서비스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사후의 가정의 안정보다는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보장받는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장수 리스크에 대한 대비 성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 간의 어떤 상속이나 재산 분쟁 방지 목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월 생명보험사 5곳 출시를 시작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사 통틀어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금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커피업계 부동의 1위인 스타벅스도 고물가와 저가 커피들의 공세 속에서 기존 고자세를 꺾고 고객 친화 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류 메뉴를 선보이는가 하면 멤버십 혜택과 영업시간을 확대하면서 전방위 고객 모시기에 안간힘입니다. 정대한 기자입니다. 커피와 위스키를 배합하며 고객들 앞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보입니다. 칵테일바가 아닌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칵테일과 맥주 메뉴 판매 매장을 17곳까지 확대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칵테일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스프레소, 라떼, 그리고 콜드브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즐기실 수 있는 커피 마티니 플라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스타벅스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이면 닫았던 매장 문을 밤 10시까지 열고 오는 20일부터는 구독 서비스 버디패스의 혜택도 한층 강화합니다. 구독료 7,900원을 내면 오후 2시 이후 30%를 할인받는 기본 혜택에 더해 고객 선택에 따라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2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판매가가 4,700원인 만큼 2잔 무료 제공이면 구독료를 훌쩍 넘기는 혜택입니다. 스타벅스가 잇따라 콧대를 낮추는 건 고물가 속의 가성비 커피들의 공세가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친 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반값도 안 되는 저가로 승부를 본 메가커피의 이익률은 22%, 컴포즈는 44%에 달했습니다. 수십 년 고집해온 대면 주문 원칙을 버리고 키오스크까지 도입하며 스타벅스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효용성이 다한 낡은 규제를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이른바 착한 규제로 거듭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고령화 심화 속에서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길게는 6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전국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100만 명대, 9년 사이에 2배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는 장기 요양시설은 6,300여 개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은 오히려 요양시설이 9%나 줄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은 서울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규제 탓입니다. 정강윤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국공립요양원에 자리가 나길 2년여간 기다리다 못해 어머니를 민간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민간이 국공립보다 비용 부담이 크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국공립은 10만 원 아까까지 해서 가기가 하늘을 널따기라는 거예요. 좋은 곳은 치매 전담실 기준으로 해서 한 340에서 3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리가 난다 해도 집에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가까운 시설엔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에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았는데 병원을 주기적으로 모시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쪽 선택은 할 수 없었어요. 서울 내 국공립요양원은 36곳, 정원은 모두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기준 대기 명단만 1,700명이 넘어 길게는 6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고 돌봄 수준이 걱정돼도 민간요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마저 줄고 있는 이유는 규제 영향이 큽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 10인 이상 요양기관을 설립하려면 건물뿐 아니라 그 땅도 소유해야 합니다. 기관이 파산해 어르신들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비싼 서울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보니 서울 요양기관 절반 이상은 10인 미만 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일수록 돌봄 수준이 낮고 조기 폐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소유권 규제를 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의 품질이나 입소자의 거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임대차 계약과 재문구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규제 완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가 조건부 예외 조항도 마련했고 재작년엔 전체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각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이 돌봄 부담을 짊어지기 어려워진 분위기 속에 요양기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